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한입니다. 오늘은요 연남동의 유동커피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 유동커피 캐릭터 먼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예, 이분이 사장님이시랍니다. 예, 제주도에 본점이 있고요, 연남동에 이렇게 지점이 있는데 기회가 되시는 분들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커피가 다른 곳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와 보시죠. 오늘 이안의 행복한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에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못 들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안의 행복한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께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조차도 오페라를 이야기하면서 뮤지컬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뮤지컬을 이야기하면서 오페라를 이야기할 때가 있을 정도로 요즘은 혼돈된 그런 상태를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사실 뮤지컬 시어터의 약자인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오페라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페라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페라는 바르디 남작이 자신의 딸의 결혼식에 쓸 음악이라든지 극을 연구하기 위해서 카메라타라는 단체를 이태리 피렌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그러한 그 소재들은 그리스 신화, 예, 여러분들 신화로 구성된 그런 작품들 많이 보셨죠? 특히 뭐 에우리디체 뭐 이런 작품들은 다 그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작품이고, 오르페오 작곡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에서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연기가 더 발달했고요. 그리고 오페라가 쭉 번성하면서 벨칸토 오페라 시대로 들어옵니다. 벨칸토, 벨라 칸토,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의 합성어인데요. 이 벨칸토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도니제티, 예, 도니제티라는 작곡가도 있고요. 그리고 로시니, 뭐 이런 작곡가들이 전부 다 벨칸토 시대의 작곡가들입니다. 그래서 베르디로 넘어오면서 진정한 이제 완성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음악사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베르디의 오페라가 현대에서는 가장 많이 지금 공연이 되는 그런 유명한 이제 작곡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바그너, 독일로 넘어가서 바그너라든지 또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라든지 낭만 파화 쪽으로도 가서 러시아의 차이콥스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겪고 이제 1800년대까지 이제 겪고 1900년도로 넘어오면서 거지 오페라, 바보 오페라라는 그 작곡되어진 곡이 있는데, 그것에서 뮤지컬 역사를 이제 유추해 봅니다. 저희가 뮤지컬 히스토리를 강의하다 보면은 뮤지컬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예, 그 바보 오페라, 거지 오페라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마이크 시대로 넘어옵니다. 여러분들 싱잉 인 더 레인이라는 작품을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무성 영화 시대에서 유성 영화 시대로 넘어오는데 해프닝이 굉장히 재미있는 소재로 작용이 되잖아요. 그 시대의 이제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뮤지컬이라는 장르도 마이크를, 저도 지금 마이크를 쓰고 있지만 마이크를 대고 얼마든지 노래를 할 수 있고 대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벨칸토 발성법으로 크게 큰 극장에서 멀리 보내는 그 발성법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성악이라는 것은 하나의 장르가 되었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뮤지컬은 반드시 성악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페라의 유령이다 그러면은 성악 전공자들로만 오디션을 먼저 하죠. 그리고 한 4명 정도는 연극 배우에서 뽑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성당들의 시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곡 나오는
노트르담 드 파리. 예, 송수로라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대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직 노래로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선 성악 발성을 쓰지 않습니다. 락 발성을 씁니다. 락커들이 이제 히트했던 그러한 곡들의 가사를 붙이고 대사를 붙여서 하나의 드라마를 만들었죠. 그래서 공전에 히트를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렇게 특수성 있는 작품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연극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악적인 노래 실력이 없어도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 꽤 많죠. 요즘에 실용음악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연기만 하면 들어올 수 있게끔 장르들이 창작들이 많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 것들 중에 빨래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작품들이 또 생기지 않았습니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르까지 소극장 뮤지컬부터 대극장 뮤지컬까지 아름다운 작품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는 오페라는 뮤지컬의 할아버지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오페라는 다른 장르, 뮤지컬은 또 다른 장르. 그러면 오페라를 공부했던 성악 전공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뮤지컬을 하든지 오페라를 하든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자신이 선택을 하고 그 장르에 맞춰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연기도 공부를 따로 해야 될 것이고 뮤지컬을 하려면 또 연극도 따로 한번 해봐야 될 것이고 뭐 요즘은 또 드라마도 많이 나오죠. 제 후배들 그리고 동료들이 꽤 요즘 드라마, 영화에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는 만능 엔터테이너 시대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페라란 장르가 그렇게 뮤지컬의 모태가 된 건 사실이지만 이제 현대로 들어와서는 확연히 나누어졌다. 그래서 각 대학에도 뮤지컬 학과가 생길 정도로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뭐 성악 전공자가 뮤지컬을 한다든지 연극 전공자가 뮤지컬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독립적으로 뮤지컬 학과가 생겨서 4년제는 이제 단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서경대학교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조승우 씨, 그리고 뭐 남경주 선배님, 뭐 최정원, 뮤지컬 배우 최정원 제 친구기도 한데 정말 대단하죠. 우리나라의 뮤지컬의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뭐 유정한 씨, 저와 함께 오페라 유령을 했던 유정한 씨라든지 또 홍광호 후배, 뭐 이런 모든 배우들이 어떤 사람들은 성악과를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연극과를 나와서 따로 레슨을 받아서 성악 레슨을 받아서 또 데뷔를 하기도 하고 아예 기타를 치고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이곳저곳에서 또 콘서트도 하고 재능이 있는 그런 배우들은 바로 그냥 뮤지컬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르가 나뉘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었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마이크로폰.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이크로폰 때문에 장르가 나뉘어졌다. 발성법도 달라졌다. 연기법도 달라졌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안방에서 보시고 있는 드라마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도 뭐 오징어 게임이다 뭐다 이렇게 많죠. 그런데 만약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사를 마이크로폰이 바로 앞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쪽에 크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마치 무대에서 연기하듯이 야, 너 왜 그래? 굳이 이렇게까지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야, 너 왜 그래? 또 다양한 그 자기의 감정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소리를 지르듯이 셰익스피어 시대 때 그런 야외 극장에서 멀리 보내려고 하는 그 복식 호흡의 발성이 이제는 많이 필요 없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매체 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체 연기를 따로 연극과에서는 따로 가르치기도 하죠. 그래서 매체 연기에 예전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뭐 고현정 씨가 또 교수로 와서 또 강의를 했던 적도 있죠. 그래서 매체의 연기와
이 무대 연기는 좀 다르다. 그래서 어떤 배우들은 나는 매체 연기는 하지 않겠다. 나는 무대에서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대를 사랑하고 무대 밟는 것을 좋아하고 연극 대사를 참 좋아하고 연극 대사는 잘 들어보면 마치 어떤 그 노래를 하듯이 노래가 쭉 나오듯이 아름답게 그렇게 낭송이 되는 그런 대사법 그런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의 한 장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매체 연기에 대입시켜 버리면 굉장히 경직된 그런 연기가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푸는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조승우 씨 같은 경우는 그것과 그것이 두 양쪽이 왔다 갔다가 다 가능한 그런 전천후 배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악 전공자들에게 이제 저도 뭐 뮤지컬 작품을 몇 작품 했지만 오페라 할 때와 뮤지컬 할 때는 굉장히 그 어프로치가 다릅니다. 접근법이 저는 이제 만약에 뮤지컬 연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대본을 먼저 받겠죠. 음악 연습은 따로 하겠죠. 그런데 외국에서 뮤지컬과에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우리나라는 뮤지컬이다 그러면은 노래 따로 연기 따로 배워가지고 니들이 알아서 짬뽕해 이렇게 가르치는데 외국에서는 아예 그런 것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수업 이렇게 딱 써 있는데 뮤지컬과예요. 연기 수업 이렇게 써 있는데 그러면 자 노래 해봐. 이렇게 넘버를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 그러면은 딱 끊어 버리죠. 교수가. 지금 거기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얘기를 해봐. 그리고 이 배우에게 물어봅니다. 네,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실험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다가 주사를 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 어떻겠니? 굉장히 절박하고 혹시나 잘못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염려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 잘 봤다. 그런데 너는 거기서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그 감정이 바로 그 감정이니? 아니군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지금 이 순간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바로 뮤지컬 연기입니다. 그래서 뮤지컬 연기를 계속 하고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연극과 딱 맞닿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연기법을 인터프리테이션이라고 이제 아예 과목이 있습니다. 외국에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인터프리테이션을 제대로 가르치는 학교가 별로 없고 성악 선생님 따로, 보컬 선생님 따로 있고요. 합창 선생님 따로 있고 그다음에 연극 선생님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연기를 가르치는.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진출해. 알아서 스타가 돼. 아이고 스타가 돼서 감사하다. 이렇게 그냥 맹목적인 정말 아무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이 과가 잘 되니까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한테도 몇 번 제안이 왔었고요. 저도 몇 번 뭐 학과장도 했었고 또 교수도 했었고 겸임 교수도 했었고 초빙 교수도 했었고 국내외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커리큘럼으로 정말 좋은 선생님들이 의기투합해서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는 아직은 없었다. 아쉽다라는 말을 한번 던져봅니다. 오늘 오페라와 뮤지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뮤지컬로 넘어와서 뮤지컬은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바로 이 언어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니오멜 사우디 뭐 이런 노래를 했다고 쳐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죠. 뭐 오들이 저 선율은 좋은데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따로 그 오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어를 따로 배우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배우시는 분들도 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어떤 취미 생활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자신이 얻기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자신의 교양도 높아지고 하지만 그것을 대중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독일에서는 어떤 운동이 있었냐면은 자기네 나라 말로 이태리 오페라를 하는
예,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80년대 중반에는 국립오페라단은 전부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여러 방법을 썼는데 갑자기 2000년도에 들어와서 그건 너무 예술적이지 않아. 이태리어가 얼마나 예술적인 언어인데 그러면서 이태리 본국에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또 공연을 국립오페라단이 공연을 하기도 하고 이태리 현지의 연출자가 와서 또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연을 해도 이태리어로 공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대중화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집에 대부분 그런 가구 하나씩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런 큰 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구가 있죠. 이태리 가구는 보통 제가 침대 하나만 해도 한 1,5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거 봤는데 그런 가구가 하나 들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가구는 대중들이 쓰는 가구인가요? 아니죠. 예, 그 1,500만 원,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나는 좋은 침대에서 나는 정말 몇백 년 된 나무로 만든 이 편안한 침대에서 난 잠을 자겠어. 나는 2,000만 원을 투자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그 침대를 살 수가 있고 AS도 또 뭐 몇십 년 또 이렇게 해주는 그런 AS가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대중화시킬 수가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구성, 편안함 뭐 다 추구하는 것이지만 명품은 명품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명품 같은 또 실용품들 우리가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옷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또 그런 실용성을 더해서 그것이 바로 대중성 아니겠습니까? 그 대중음악은 결국에는 그게 대중음악입니다. 그래서 오페라는 그러한 명품처럼 이렇게 하나의 분류가 될 수가 있다. 대안이 있으면 또 하나의 대안은 뭐냐면은 소극장 오페라를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라보엠이다. 그러면은 그 라보엠을 소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연극 대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연극 대사를 집어넣고 그 성악가들이겠죠. 배우가 성악가들이 실제로 벨칸토 발성법으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음향은 어떻게 맞추느냐? 최대한 그 소극장에 적응할 수 있게끔 또 음향 그 전문가가 또 음향을 맞춰 놔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오페라를 바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특권을 또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나 오페라 하나 보고 왔어. 또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대극장 오페라도 나 보고 싶어라는 그러한 욕구를 일으킬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오페라도 차이콥스키면은 우리말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연극하시는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또 대사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정확하게 그 의미 그 언어가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예술적으로 바꾸기도 하고 창작 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2021년입니다, 여러분. 저는 1980년대 말에 성악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2021년이 됐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문화를 향유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2,000만 원짜리 침대를 모두 다 집에 들여놓을 수 있는 그것이 2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그런 날이 또 오지 않을까요? 저의 노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안의 행복한 강연, 오페라와 뮤지컬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유동 커피, 연남동에 있는 유동 커피에서 혼자 중얼중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